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한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한 작품들을 팔아 마련한 호화로운 가구들로 채워진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그녀는 이방인이었다. 계모인 김미숙 여사가 대리석 커피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를 던졌다. 마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혼인 신고서였다. 신랑의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고 주소는 도시에서 가장 낙후된 달동네였다. 이게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김 여사는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가타듬은 손톱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보면 모르니 내 결혼 서류다. 상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야. 고아에 가진 것도 없는 막노동꾼이지. 결혼이라니요. 제가 왜요? 서연의 되물음에 이복 동생인 최유라가 비웃음을 터뜨리며 끼어들었다. 유라는 서연이 디자인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출품해 상을 받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우리 집이 언니 때문에 생긴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고. 아빠 회사도 위태로워. 이 결혼은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한 거야. 그 남자 쪽에서 우리 빚을 전부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너를 원했어. 거짓말이었다. 빚은 서연 때문이 아니었다. 김 여사와 유라의 끝없는 사치와 허영심, 그리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생긴 것이었다. 서연은 지난 몇 년간 유라의 그림자 디자이너로 살았다. 그녀의 재능은 유라의 것이 되었고 그녀의 노력은 이 가족의 사치를 위한 돈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고 있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팔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왜 그런 희생을 해야 하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김 여사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희생 착각하지 마라, 한서연. 넌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었어. 네가 디자인 좀 한다고 으스댔지만 유라 이름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네가 이 집의 진 빚을 갚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네 친어머니가 남긴 빚이라고 생각하렴. 그 여자도 너처럼 쓸모없었지. 친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에 서연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뺨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지만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집은 지옥이었다. 어쩌면 이 지옥을 떠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고개를 들었다. 결혼식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치러졌다. 결혼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절차였다. 동네 주민센터의 작은 방에서 서연과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증인도 하객도 없이 혼인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서연은 낡은 원피스를 남자는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서연은 처음으로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짧게 깎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지도 어떤 말도 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류 절차를 마칠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갑시다. 낮고 무미건조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남자는 말없이 앞장서 걸었고 서연은 아무런 짐도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마치 세상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다. 그들의 신혼집은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낡은 옥탑방이었다. 녹슨 철제 계단을 오르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다. 버려진 가구들과 쓰레기 더미가 널려있는 옥상은 황량했다. 남자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좁고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방은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작았다. 낡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옷장이 가구의 전부였다. 창문에는 금이가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곳곳이 찢어져 있었다.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연은 자신이 떨어진 나락의 끝이 이곳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일단 앉아요. 남자가 유일한 의자를 그녀에게 내밀며 말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다. 남자는 잠시 서서 그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게 그의 복수일지도 모른다. 그녀를 이런 곳에 버려두고 사라지는 것. 공포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남자는 곧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봉지에서 따뜻한 김이 나는 컵라면 2개와 단무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녁 안 먹었을 것 같아서. 그는 뜨거운 물을 부어 컵라면을 익히고 나무젓가락을 쪼개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받아보는 친절에 당황했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남자에게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받아들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둘은 컵라면을 먹었다. 후루룩거리는 면발 소리만이 좁은 방을 채웠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자 남자는 익숙하게 뒷정리를 했다. 그리고는 낡은 옷장에서 얇은 이불과 베개를 꺼내 바닥에 깔았다. 침대가 없어서 오늘은 내가 바닥에서 잘게요. 당신은 저기서 자요. 남자가 가리킨 곳은 방 한구석에 있는 그나마 깨끗해 보이는 작은 공간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됐어요. 그냥 거기서 자요.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벽을 보고 돌아 누웠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가 마련해준 자리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저주받았던 집의 푹신한 침대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등 돌리고 누워있는 남자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로 미동도 없이 조용히 잠만 잤다. 서연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은 강지훈, 직업은 막노동꾼, 그리고 고아라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었다. 폭력적이고 무식한 남편에게 매일 밤 시달리는 삶.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무뚝뚝했지만 무례하지 않았고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를 존중해 주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둠 속에서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수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녹아내리는 듯한 이상한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락의 끝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이 낯선 남자의 작은 배려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아내로 맞이했을까? 그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피곤에 지친 몸은 서서히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렇게 한서연의 기묘한 결혼 생활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새로운 운명의 서막이 오르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천장의 무늬를 보며 잠에서 깼다.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키자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강지우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주 잠시 그가 정말로 그녀를 버리고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작은 밥상 위에 놓인 김이나는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짧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메어제어요. 투박하지만 정갈한 글씨체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의 컵라면에 이어 이것은 그녀가 이 집에서 받은 두 번째 온기였다. 밥은 따뜻했고 김치는 적당히 익어 있었다. 텅 빈 속이 채워지자 비로소 주변을 둘러볼 정신이 생겼다. 낮에 본 옥탑방은 밤보다 더 초라했다. 햇빛은 낡은 것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금이 간 창문, 얼룩진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하지만 이상하게도 혐오감은 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낡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주인의 성실함이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아래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생선 굽는 냄새가 올라왔다. 그녀가 살던 저택의 고요한 정원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의 활기가 느껴졌다. 그날 이후 서연과 지훈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매일 새벽같이 나갔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항상 흙먼지와 땀 냄새를 풍겼지만 그의 손과 옷은 신기할 정도로 깨끗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그는 말이 없는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삐걱거리던 문에 기름칠을 해 소리가 나지 않게 했고 물이 새던 싱크대를 밤새 끙끙대며 고쳤다. 서연은 점점 그가 궁금해졌다. 그는 스스로를 막노동꾼이라고 했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서연은 그가 잠든 후 그가 벗어둔 작업복을 몰래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해외 M&A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였다. 기사 여백에는 날카로운 필체로 핵심을 꿰뚫는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평범한 노동자가 읽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또 다른 날에는 낡은 텔레비전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 위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뉴스를 무심하게 보던 지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유동성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놓친 게 패착이지. 리더의 비전 부재가 회사를 망치는군. 그의 분석은 경제평론가의 말보다 더 정확하고 예리했다. 서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이미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거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전혀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서연의 질문에는 늘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말을 아꼈다. 그의 정체는 안개처럼 희미했고 그 안개는 서연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김 여사의 집에서 벗어난 서연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디자인할 필요가 없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동대문 시장의 작은 원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그 돈을 아껴 스케치북과 연필을 샀다. 밤이 되면 지훈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작은 불빛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디자인을 그렸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구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이복 동생 유라였다. 언니 잘 지내 듣자 하니 쓰레기 같은 동네에서 남자랑 뒹굴고 있다며 꼴 좋다.
유라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무서운 일이야.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유라는 보란듯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냥 안부 인사 좀 하려고. 난 곧 SJ그룹 디자인 공모전 최종 후보에 오를 거야. 박 이사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했거든. 언니는 이제 그 바닥에 다시 기어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여긴 이제 내 세상이니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연은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SJ그룹, 국내 최고의 기업이자 모든 디자이너들의 꿈의 무대. 그녀 역시 그 공모전을 목표로 밤을 새워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라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다시 한번 유라는 인맥과 배경을 이용해 그녀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다. 절대로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녀의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디지털 디자인 태블릿이 필요했다. 수작업으로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태블릿은 그림의 떡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다. 태블릿만 있으면 유라를 이길 수 있는데. 어둠 속에서 등 돌리고 누워있던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틀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낡은 옥탑방 문 앞에 커다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수신인은 정확히 한서연이었다. 어리둥절한 채 상자를 열어본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최신형 디지털 디자인 태블릿과 전문가용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잘못 배달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소와 이름은 정확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상자 안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컴퓨터로 타이핑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댁에게 어울리는 도구를.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저녁 늦게 돌아온 지훈에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블릿에 대해 물었다. 이거 혹시 당신이 보낸 거예요? 지훈은 태블릿을 무심하게 한번 쳐다보았다. 수백만 원짜리 기계를 보면서도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사요. 공모전 주최 측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잘못 보냈거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미건조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동자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당황도 놀라움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써요. 좋은 거네. 지훈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수건을 들고 씻으러 갔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남자가 자신의 몇 달치 월급보다 비싼 물건이 나타났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경제기사를 분석하던 날카로운 메모기업의 미래를 꿰뚫어 보던 그의 한마디. 그리고 오늘 나타난 이 기적 같은 선물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태블릿의 액정과 그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실루엣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바닥에서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 남자와 그녀에게 최고의 도구를 선물한 미스터리한 후원자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막연한 호기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운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지훈, 당신은 대체 누구일까? 서연은 결심했다. 이 태블릿을 사용해서 반드시 SJ그룹 공모전에서 우승하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서 이 남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한서연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태블릿은 한서연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억눌려왔던 창의력을 남김없이 쏟아부었다. 섬세한 압력을 감지하는 펜 끝에서 그녀의 아이디어는 비로소 완벽한 형태로 구현되었다. 전통적인 한복의 유려한 곡선이 미래적인 소재와 만나고 단아한 동양의 미학이 현대적인 미니멀리즘과 결합했다. 화면 속에서 피어나는 디자인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자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는 그녀의 의지였다. 밤이 깊도록 태블릿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을 강지훈은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서연이 집중하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때로는 따뜻한 꿀물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고 나가기도 했다. 그의 무심한 듯한 배려는 서연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눈앞의 공모전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이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든 그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내놓고 싶었다. SJ그룹 디자인 공모전의 주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포트폴리오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다. 지옥 같던 과거와의 결별 선언이자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한편 최유라와 김미숙 여사는 다른 의미에서 분주했다. 유라는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J그룹의 높은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디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흉내만 냈을 뿐 영혼이 없었다. 조급해진 김 여사는 결국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SJ그룹의 실세 중 한 명인 박진수 이사와 은밀히 만났다. 박 이사님, 우리 유라 아시잖아요. 재능 있는 아이인데 아직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요. 이번 공모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박 이사는 속내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는 그룹 내에서 현 회장인 강지훈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회장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찾고 있었다. 최유라의 집안은 그에게 꽤 쓸모있는 카드였다. 걱정 마시죠, 김 여사님. 유라 양의 재능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습니다. 며칠 후 박 이사의 도움으로 김 여사는 공모전 1차 심사 결과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 그녀와 유라는 자신만만하게 서류를 훑어내리다가 한 이름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서연. 그것도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로 1차 심사를 통과한 명단 최상단에 그 이름이 있었다. 말도 안 돼. 이 기생충 같은 게 어떻게... 유라는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김 여사의 얼굴도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신들이 내쫓은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던 아이가 감히 자신들의 딸을 위협하고 있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김 여사와 유라는 서연이 사는 옥탑방을 급습했다. 그들은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며 서연의 이름을 외쳤다. 문을 열어준 서연은 두 사람의 험악한 표정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어떻게 감히 SJ그룹 공모전에 나갈 생각을 해. 내 분수를 알아야지. 김 여사가 서연을 밀치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방은 순식간에 두 모녀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고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다. 여긴 어떻게... 내 년이 어디서 뭘 하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장 공모전 포기해. 내까짓게 유라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지. 유라는 서연의 태블릿을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였다.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이런 비싼 걸 살 돈이 어디서 났어. 남자라도 물었니. 역시 그 천한 어미피는 못 속인다니까. 모욕적인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태블릿을 가슴에 품으며 뒷걸음질 쳤다. 나가주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집? 어디서 여기가 네 집이야. 이 거지 소굴이 당장 그 태블릿 내놔. 네가 무슨 부정한 짓을 저질렀는지 봐야겠어. 유라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서연의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방 안의 낡은 살림살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졌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깊은 눈으로 방 안의 아수라장을 그리고 서연을 괴롭히는 두 여자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김 여사와 유라는 저도 모르게 주춤했다. 지우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의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죠. 당장 나가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김 여사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유라의 팔을 잡아 끌었다. 유라는 분한 듯 소리쳤지만 지훈의 시선에 기가 죽어 결국 어머니를 따라 방을 나섰다. 나가기 직전 유라의 눈은 서연이 켜둔 태블릿 화면에 잠시 머물렀다. 화면에는 서연의 메인 디자인 시안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유라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두 여자가 사라진 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에게서 남편이라는 존재의 무게감을 느꼈다. 그날 밤 지훈은 옥상으로 올라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와 태도는 옥탑방에서의 모습과 180도 달랐다. 차갑고 권위적이며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의 목소리였다. 김비서, 최유라와 박진수 이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 두 사람의 관계 자금 흐름 모든 것을 보고해. 그리고 공모전 내부 서버 데이터 유출 시도가 있을 거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도록.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훈은 전화를 끊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도시의 불빛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감히 그의 사람을 건드린 자들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SJ그룹 공소전 최종 결선 진출을 축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기쁨에 소리칠 뻔했다. 자신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옥탑방을 찾아왔던 유라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떠올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예전에 구상해두었던 또 다른 디자인 플랜 B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존의 디자인보다 더 대담하고 실험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리고 그 시각 최유라는 자신의 호화로운 작업실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는 며칠 전 훔쳐본 서연의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다. 그녀는 거기에 몇 가지 조잡한 장식을 덧붙이며 마치 자신이 창조한 걸작인 양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잔인한 배신과 도둑질의 서막이 올랐고 폭풍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SJ그룹 본사 오디토리움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국내외 언론 패션계의 거물들 그리고 SJ그룹의 임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채 대한민국 디자인계의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대 뒤 한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그녀는 직접 수선한 소박하지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초조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반면 최유라는 마치 자신이 이미 우승자라도 된 양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수행원들을 거느리며 박진수 이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박 이사는 유라에게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의 어깨를 격려하듯 두드렸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첫 번째 발표자 최유라님입니다. 사회자의 호명에 유라는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 디자인 시안이 떠오르자 객석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분명 서연의 디자인이었다. 물론 유라는 몇몇 장식을 더하고 색상을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지만 디자인의 핵심 골격과 철학은 명백히 서연의 것이었다. 제 디자인의 주제는 궁입니다. 조선 왕조의 궁궐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 건축의 웅장함과 단청의 화려한 색감을 현대적인 오피스룩에 재해석했습니다. 유라는 막힘없이 준비해온 대본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발표는 매끄러웠고 디자인 자체는 아름다웠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대한민국 패션계의 대모 장미희 디자이너도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발표를 마쳤다. 무대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자신의 영혼과도 같았던 디자인을 도둑맞은 충격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저 무대로 올라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의 말은 그저 가난한 자의 시기, 어린 질투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쥔 작은 USB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에는 그녀의 플랜 B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뇌리를 스치는 기억.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던 강지훈의 투박한 손길. 댁에게 어울리는 도구를 이라고 적혀있던 카드. 그 기억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무너질 수 없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자신을 믿어준 그 사람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고 입술을 깨물었다. 비난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리라. 도둑은 결코 주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발표자 한서연님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당당한 등장은 술렁이던 객석을 순간적으로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심사위원과 청중을 차례로 둘러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이며 철학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유라의 화려했던 디자인과 달리 화면에는 극도로 절제되고 미니멀한 디자인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압도적인 깊이와 힘이 느껴졌다. 제 디자인의 주제는 선시안입니다. 저는 화려한 형태가 아닌 한국 전통 수묵화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선, 그리고 한글 서예의 기가에 넘치는 필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성별의 구분이 없었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신소재로 만들어졌다. 옷의 모든 선은 인체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체로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라 사유하는 옷이었다. 객석은 숨을 죽였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변해 있었다. 유라의 디자인이 잘 꾸며진 정원이었다면 서연의 디자인은 거친 자연 그 자체의 장엄함이었다. 두 디자인의 격은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결정될 운명의 시간이었다. 심사위원장은 먼저 유라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의 뒤편 VIP석에서 누군가 작은 신호를 보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최유라 씨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매 디자인에 전통 건축에 황금 비율을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이 특정 원단의 드레이프성을 고려했을 때 그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여 패턴에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이미지를 훔쳤을 뿐 그 안에 담긴 지식까지 훔치지는 못했다. 그것은 저희 팀의 패턴 전문가와 오랜 논의 끝에 그녀는 횡설수설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심사위원들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은 장미희 디자이너가 서연에게 질문했다. 그녀의 눈은 진정한 재능을 발견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서연 씨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특히 이 바이오 합성 실크라는 신소재를 사용한 것이 혁명적이군요. 이 소재에 천연쪽 염료를 사용해서 그토록 오묘한 달빛 푸른색을 구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서연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친 과정, 원하는 색을 얻기 위해 전통 염색 장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색에 담고자 했던 철학까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모든 답변에는 깊은 고민과 지식,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장이 율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흥미롭군요, 최유라 씨. 당신의 디자인 핵심 컨셉은 이틀 전 저희 회사 서버에 제출되었다가 의문의 해킹으로 삭제된 한 포트폴리오와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저희 백업 서버에는 그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우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내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 쏟아졌다. 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박진수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유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무대 뒤로 도망쳤다. 그녀의 퇴장은 표절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2025년 SJ그룹 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자는 한서연님입니다. 심사위원장의 선언과 함께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지난 세월의 소름과 고통, 그리고 노력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무대 위에 섰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객석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2층 VIP 박스 가장 깊숙한 어둠 속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낡은 작업복 대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든 자세와 압도적인 존재감은 매일 밤 자신의 옥탑방 바닥에서 잠들던 강지훈의 것이 틀림없었다. 서연이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는 그림자 속으로 몸을 돌려 사라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우승의 기쁨보다 더 거대한 충격과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를 돕던 보이지 않는 힘은 이제 얼굴을 가졌다. 그리고 그 얼굴은 그녀의 가난한 남편의 얼굴이었다. 강지훈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 공모전이 끝난 후 한서연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언론은 그녀를 달동네에서 피어난 천재 디자이너라 칭하며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다. SJ그룹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정식 디자이너 계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VIP석에서 보았던 강지훈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이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훈은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저녁으로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공모전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한낮의 꿈이었던 것처럼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무심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예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깊은 눈이 어둠 속에서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생각이 없는 듯 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같이 갈 곳이 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고 그의 손에 이끌려 옥탑방을 나섰다. 낡은 동네를 벗어나자 길가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헤드라이트를 켰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서연을 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멍하니 지훈을 쳐다보았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위해 차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심장은 불안과 혼란으로 요동쳤다. 차가 멈춘 곳은 SJ그룹 본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데리고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사무실이 나타났다. 낮에 시상식이 열렸던 그 건물의 심장부였다. 여기는 내 사무실이에요. 지훈은 서연의 손을 놓고 사무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창밖의 불빛이 그의 실루엣을 비추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마주 보았다. 더 이상 달동네의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과 분위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제왕의 그것이었다. 내 이름은 강지훈. 당신이 아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SJ그룹의 회장이기도 하죠. 서연은 숨을 삼켰다. 예상은 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듣는 진실은 상상 이상의 충격이었다.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다. 왜 나를 속였어요? 그 모든 게 연극이었나요? 내 불행을 즐기기라도 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지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SJ그룹의 창업주였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후계자로서 혹독한 교육을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너무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된 그를 몰아내려는 내부의 적들, 특히 박진수 이사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저는 믿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줄 사람. 제 옆에서 함께 싸워줄 진정한 파트너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갔던 겁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났죠.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자신의 회사에 진 빚 때문에 그녀의 가족에게 접근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그저 채무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도였지만 서연에 대해 알게 될수록 그녀의 재능과 꿋꿋함에 마음이 끌렸다고 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잿더미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도 보였어요. 그래서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돕고 싶었어요. 태블릿을 보낸 것도 공모전 심사 과정에 몰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도 모두 그였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길 바랐고 그녀는 정확히 그렇게 해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내 아내이자 이 SJ그룹의 안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날개가 되어줄게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한치의 거짓도 읽을 수 없었다. 분노와 배신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감동이 차올랐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버렸을 때 오직 이 남자만이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주었다.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부드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안전했다. 옥탑방에서 느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박진수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최유라와 김미숙 여사를 다그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한서연 그 계집애가 어떻게 그런 디자인을. 저도 모르겠어요. 이사님, 분명 그의 애는 제가 훔친 디자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라는 울먹이며 변명했다. 박 이사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변명은 집어치워. 당신들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됐는지 알아. 회장 앞에서도 큰 소리 쳤는데 그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유라의 집안을 등에 어버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뒤에 무언가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고 직감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결혼 사실을 발표하셨습니다. 뭐 결혼 누구랑?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상대가 이번 공모전 우승자인 한서연 씨입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이사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한서연의 갑작스러운 등장, 상식을 뛰어넘는 재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회장 강지훈이 있었던 것이다. 강지훈. 박 이사는 이를 갈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장은 자신의 눈을 속이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는 이제 한서연이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큰 정적 정디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회장의 총애를 받는 아내. 그룹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천재 디자이너. 그녀의 존재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내쫓아야 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계집애를 그룹에서, 아니 회장 곁에서 쫓아내야만 해. 박 이사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는 김 여사와 유라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한서연의 과거, 그녀의 모든 것을 캐내. 사소한 흠집이라도 좋아.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건 뭐든지 찾아내란 말이야. 거대한 음모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한서연과 강지훈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동안 그들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더욱 짙고 교활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 회장의 결혼 발표는 세계 전체를 뒤흔든 태풍과도 같았다. 언론은 21세기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했고 한서연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다. 서연의 삶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였다. 허름한 옥탑방에서 하룻밤 사이에 서울에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되었다. 도시의 정형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갤러리처럼 거대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씩은 지훈과 나란히 누워 서로의 온기를 느끼던 그 좁고 낡은 옥탑방이 그리웠다. 지훈은 세상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가져다 줄 것처럼 굴었다. 최고급 디자이너들의 옷과 보석 세상에 단 한 대뿐인 슈퍼카까지. 하지만 서연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인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지훈은 펜트하우스의 가장 전망 좋은 곳에 그녀만을 위한 최첨단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SJ그룹 내에 그녀의 이름을 딴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꾸려주며 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나는 당신의 재능을 믿어요.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게 해. 당신이 내 옆에서 그저 예쁜 인형으로만 머물길 원치 않아요. 그의 말은 서연에게 그 어떤 보석보다 더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닌 그녀의 재능과 영혼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대한 최고급 주방에서 낡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옥탑방에서의 첫날 밤처럼. 환경은 변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은 식사였다. 며칠 후
SJ그룹이 주최하는 자선갈라 행사가 열렸다. 지훈과 서연이 부부로서 대중 앞에서는 첫 공식 석상이었다. 서연은 기성복 드레스 대신 자신의 프로젝트 팀과 함께 밤을 새워 직접 만든 드레스를 입었다.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비단 위에 전통 자수로 피어난 매화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 움직이는 듯한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드레스였다. 행사장에 두 사람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에게 쏟아졌다. 사람들은 경외와 질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주눅들지 않았다. 지훈의 옆에서 그녀는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태도로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을 감당해냈다. 그녀의 지성과 우아함은 그녀를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닌 제국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박진수 이사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박 이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가식적인 축하를 건넸다. 추가하네 회장, 정말 대단한 미인을 얻었어. 한서연 씨 앞으로 그룹을 위해 많은 내조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투에는 내조라는 단어에 실린 여자는 잠자코 남자 뒤에나 있으라는 식의 교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저는 내조가 아닌 제 실력으로 SJ그룹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제 디자인으로요.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박 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눈앞에 이 여자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그날 이후 박 이사의 방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김미숙과 최유라, 그리고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악질적인 인터넷 기자와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연의 과거를 철저히 왜곡하고 날조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살던 옥탑방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SJ그룹 안주인의 충격적인 과거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였다. 그들은 돈으로 매수한 이웃들의 거짓 증언을 기사화했다. 서연이 밤마다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거나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다. 서연을 돈과 남자에 미친 순진한 재벌, 3세를 유혹해 신분 상승을 노린 교활한 꽃뱀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서연의 명예는 물론 그런 여자에게 빠져 그룹을 위기에 빠뜨린 강지훈의 리더십까지 함께 흔들 수 있었다. 음모는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신데렐라의 추악한 진실, 천재 디자이너인가 희대의 사기꾼인가 같은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열광하던 대중은 순식간에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SJ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와 서연의 개인 SNS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성 댓글들로 마비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화면에 가득 찬 혐오스러운 글자들을 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악랄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계모에게 쓸모없는 존재라며 학대받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바로 그때 지훈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를 가리고 있던 모니터의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강하게 끌어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서연아. 그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 속의 등대처럼 차분하고 단단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들이 공격하는 건 당신이 아니야. 그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는 거야. 그만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지. 그는 서연을 부드럽게 떼어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실수를 했어. 우리를 과소평가했다는 것. 우리는 함께 싸울 거야. 지훈은 김비서를 통해 입수한 파일 하나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이번 흑색 선전의 모든 전말이 담겨 있었다. 박진수 이사와 기자의 자금 거래 내역 거짓 증언을 한 이웃들에게 돈이 입금된 증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김미숙과 최유라가 주도했다는 통화 녹취록까지. 지우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그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의 눈에서 흐르던 두려움의 눈물은 분노의 불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과 자신을 믿어준 남편과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맑아진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지훈의 입가에 마침내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저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게 내버려 두는 거지.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그들 스스로 준비한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펜트하우스의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상처받은 신부와 그녀를 지키는 왕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을 앞둔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인 두 명의 파트너가 서 있었다. 마지막 전투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박진수 이사가 소집한 긴급 주주총회의 날 아침 SJ그룹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연일 터져나오는 한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스캔들로 인해 그룹의 주가는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에서 강지훈은 굳은 얼굴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다가온 서연은 말없이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말이 오갈 필요가 없었다. 준비됐어요. 지훈의 낮은 목소리에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소녀의 그림자가 없었다.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강철 같은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들은 함께 이 전쟁터로 나아갈 것이었다. SJ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사들과 대주주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진수 이사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채 상석에 앉아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 이사는 준비한 포문을 열었다. 이장님과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강지훈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은 순간 술렁였다. 박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열변을 토했다. 강지훈 회장은 지난 1년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룹을 방치했습니다. 이는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신도 근본도 불분명한 여자와의 스캔들로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가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인물에게 더 이상 우리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는 서연의 옥탑방 사진, 날조된 증인들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악의적인 기사들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모든 증거들은 강지훈을 사랑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상실한 무능한 리더로 서연을 그를 조종하는 사악한 요부로 몰아가고 있었다.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박 이사의 얼굴에 승자의 미소가 번졌다. 강지훈은 모든 공격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은 박 이사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자, 이제 강지훈 회장의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의사봉을 들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로서가 아닌 주주총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그 자리에 섰다. 지훈이 미리 양도해준 상당한 양의 주식이 그녀에게 발언권을 부여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날카롭고 우아한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연약한 신데렐라가 아닌 전장의 여신 그 자체였다. 지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어디 외부인이 함부로. 박 이사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회의실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다. 이장님의 허락을 받아 제게 씌워진 누명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진수 이사께서는 제 과거가 추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 추악한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첫 번째로 재생된 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김미숙 여사가 이웃들에게 돈을 건네며 서연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화면에는 박 이사가 소유한 유령 회사의 자금이 문제의 인터넷 기자에게 흘러 들어간 내역이 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과거에 그렸던 원본 디자인 스케치와 그것을 도용해 최유라가 발표했던 디자인이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이것이 박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추악한 과거입니다. 가족에게 재능을 착취당하고 쫓겨나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디자인마저 도둑맞았던 과거. 그리고 박 이사님은 바로 그 가해자들을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이 자리에 내세우신 겁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증인석에 앉아있던 김미숙과 최유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박 이사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증거야. 그가 발악하던 그때 줄곧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빙하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제 아내는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이 회사를 병들게 한 진짜 범죄에 대해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난 수년간 박진수 이사가 저지른 횡령과 내부자 거래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었다. 그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번 스캔들을 조작하기 위해 돈을 세탁한 바로 그 회사였다. 그가 벌인 모든 소동은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회사를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제가 지난 1년간 신분을 숨겼던 것은 회사를 방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내부의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기 위한 길고 깊은 수사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박진수 이사의 완전한 패배였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섰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박 이사는 최후의 발악으로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즉시 제압되었다. 김미숙은 충격에 그대로 실신했고 최유라는 히스테릭한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지훈의 옆에 나란히 서서 범죄자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폭풍이 지나갔다. 잔인하고 거대한 폭풍이었지만 결국 진실과 정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탐욕과 거짓의 잔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짜 싸움은 끝났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SJ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박진수 이사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김미숙과 최유라 모녀 역시 명예훼손과 사기 공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세계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강지훈 회장의 리더십 아래 SJ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부패의 고름을 짜내자 회사는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투명해졌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직원들은 새로운 비전 아래 활기로 넘쳤다. 몇 주 후 강지훈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그룹의 내부 분란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 뒤 SJ그룹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중심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오늘 저는 제 아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SJ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아티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훈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SJ그룹은 전적인 지원을 통해
한서연 디자이너의 독립 크리에이티브 부서인 HSY 스튜디오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이곳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그녀의 모든 재능과 철학을 마음껏 펼치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서연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동정과 호기심을 받는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미래를 쟁취한 존경받는 리더이자 예술가였다. 저는 옷이 그저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HSY 스튜디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자신을 표현할 용기를 주는 옷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그 어떤 긴 연설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련을 이겨낸 자의 지혜와 미래를 창조하려는 자의 열정이 담겨 있었다. 과거와의 질긴 악연도 마침내 끝을 맺었다. 서연은 수감된 김미숙으로부터 뒤늦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받았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한때 아버지였던 남자가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구했을 때도 그녀는 그저 담담히 그를 돌려보냈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증오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희미한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용서하는 대신 그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놓아주기로 선택했다. 그것이 그녀가 찾은 진정한 평화이자 자유였다. 서연과 지훈의 삶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들의 일상은 화려한 파티나 사교 모임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깃든 순간들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HSY 스튜디오를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닌 그저 아내를 자랑스러워하는 한 명의 남편으로서 열정적으로 팀을 이끄는 서연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옥탑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서연은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갤러리처럼 차갑게만 느껴졌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서연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아늑한 가구와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종종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노트북을 펼치고 조용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곤 했다.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는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낡은 옥탑방을 다시 찾았다. 텅 빈 공간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장소보다 특별했다. 그곳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알아본 기적의 장소였다.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서연의 말에 지훈이 부드럽게 그녀를 뒤에서 껴안았다. 그럼 내 인생이 진짜로 시작된 날인데 어떻게 있겠어? 그들은 함께 옥상에 서서 예전에 보았던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가난한 남자와 불행한 여자가 아니었다. 함께 제국을 일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배경으로 펼쳐졌다.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날을 알리는 찬란한 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지훈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세계 일주도 하고 싶고 당신을 닮은 아이도 낳고 싶고 그리고 당신을 위한 아주 특별한 옷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으로.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진정한 파트너를 찾으러 갔다가 내 세상 전부를 찾아왔어.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시작이었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두 사람은 서로를 굳게 껴안았다.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향해 길게 뻗어 나가고 있었다. 고난의 겨울은 끝났고 그들 앞에는 영원히 계속될 따스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었다.